이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한 1분만 기다리죠. 예. 그럼 16명이 참석했네요. 17명. 예.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조지아 평화 포럼을 섬기는 임춘식입니다. 어, 오늘 조지아 평화 포럼 화상 토론회에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화상 토론의 순서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감사 인사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강사님 소개가 있고, 그것이 끝난 후에 강사님들의 강의가 있고, 그것이 끝난 후에 Q&A 타임, 질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간은 1시간 반입니다. 그리고 우리 1시간 정도 이 소개와 강의가 있겠고, 그 끝난 30분이 우리 Q&A 시간, 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간단한 조지아 평화 포럼 회원들의 자랑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저희 조지아 평화 포럼은 2023년 2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간 대비 없이 참 운영을 잘했습니다. 어, 자원자들의 후원으로 우리 박한식 이재봉 교수 강연에, 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특별 강연에, 김준영 교수와 문장열 교수 토론회, 그리고 기류의 김대중에 관한 다큐 영화 상영이 있었는데 정말 만원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홍순강 가수 평화 콘서트를 등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들 중에 또 강사로 이제 해서 매달 한 번씩 토론을 하다가 이제 너무 바쁘다 해가지고 코럴리 3개월마다 1년에 4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영 교수님이 20분 동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인혁 교수님이 20분 하겠습니다. 그때에 강의 중에 질의가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적어 뒀다가 두 강사님의 강의가 끝난 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전희경 님이 채팅창의 질문들을 미리 검토하고 정리해서 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얘기 마치고 우리 김문아님, 우리 정책위원회 위원이신데 두 분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김문아. 감사합니다. 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지영 교수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현재 미국 오하이오 웨슬리안 대학 정치학과 부교수 겸 동아시아 학부 학과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철학 학사, 서강대에서 국제학 석사, 캔사스 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퍼두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최 교수님은 국가의 흥망성쇠, 경제 및 금융 세계화 안 들려요? 최 교수님은 국가의 흥망성쇠, 경제 및 금융 세계화의 정치, 동아시아 지역주의, 미중 관계,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저서로는 The Politics of South Korea가 올해 출간 예정입니다.
이인혁 교수님은 조지아 대학교에서 정치학 및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현재 테네시텍 대학교 정치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동아시아 정치와 미국 외교 정책을 주요 연구 분야로 하고 있으며 Politics in North and South Korea 공저자이십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개혁 가능성, 대북 경제 제재의 효과, 그리고 남한의 중재 외교 역할 등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께 감사드리며 좋은 강의 기대하면서 환영합니다. 우리 다 박수로 환영하죠? 예. 최지훈 교수님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쉐어할 거고요. 시간이 막 20분 정도 되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 예, 일단은 제가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말도 잘 안 되고,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좀 발음도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또 영어를 좀 섞어 쓰더라도 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오하이오 웨슬리언 최지영 교수고요. 오하이오 웨슬리언 유니버시티 리버럴 아츠 칼리지고, 캐피탈에 있는 컬러머스 근처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원 기숙사 생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러스 앨런이라고 우리 최초 한국 개신교 선교사분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그분의 어떤 근대 의료 책에 많은 도움을 줬고, 그래서 오늘날 뭐 세브란스라든가 연세대학교 그 의과대학, 그래서 예, 연세대학교하고 또 저희 학교하고 이렇게 인연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The Politics of South Korea가 다음 달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사우스 코리아를 싱글 케이스로 보는 게 아니고 아, 좀 비교 정치, 국제 정치적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써보려고 했고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남북 문제까지 이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문화 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이런 새로운 주제들 포함해서 예,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에 있는 동포분들, 그 다음에 특히 2세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정치, 경제, 국제 관계를 이해하는데 참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일단 키워드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할 때 일단 그 주제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립을 하면 토론이 훨씬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다 아시겠지만 뭐 평화가 오늘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뭐 좁은 의미로는 당연히 전쟁이 없는 상태죠. 근데 이제 뭐 전쟁이란 개념도 사실은 무력적인 충돌이 다 전쟁이 아니라 이게 대규모 무력 충돌에 휴먼 캐주얼티가 1,000명 이상은 돼야지 그게 이제 전쟁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규모 군사 충돌이 없는 상태를 뭐 좁은 의미의 평화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넓은 의미로는 어떤 적대감이나 갈등이나 폭력이 없이 상호 간에 서로 우호적이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상태를 또 넓은 의미의 평화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의미로 중요한 게 안보인데, 안보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주로 국가안보를 얘기할 텐데요. 당연히 국가안보는 외세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그다음에 영토와 주권을 보호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또 인류 역사를 보면 사실은 그 외세의 침략보다는 팬데믹에 의해서 사실 700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인간 안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보건 안보, 그다음에 경제 안보, 그다음에 환경 안보. 앞으로 클라이밋 크라이시스 때문에 환경 난민도 많이 발생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개인의 어떤 안전, 자유, 또 그거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인간 안보라는 또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주로 이제 국가 안보에 초점을 맞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국가 이익인데 어느 대통령을 뽑았을 때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에 더 도움이 될까? 근데 이제 문제는 국가 이익이라는 게 워낙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안보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경제 발전과 번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 무역 확대, 경제 교류, 기술 개발, 투자 유치 등을 통해서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경제적인 번영을 추구하는 게 당연히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양자 외교, 다자 외교, 또 국제기구 활동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또 소프트 파워를 증진하는 건데, 그거는 뭐 문화산업 육성이라든가 공공외교 확대를 통해서 국가 이미지와 그다음에 국가 위상을 높이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국가 이익에 관련이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평화를 확립하고 남과 북의 통일을 성취할 것인가 이러한 또 우리만의 또 특별한 또 국가 이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 국가 이익이 워낙 다면화됐다는 거. 그리고 경제 이익만 하더라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중기적으로 볼 것이냐,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경제만 해도 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반도체, 자동차, 뭐 조선업 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야는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분야는 손해를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잘라서 이렇게 뭐 어느 쪽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통일도 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또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할 수가 있고요. 베트남처럼 결국 북베트남이 공산화 통일에 성공을 했죠.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또 체제 붕괴를 통해서 흡수 통일이 가능하겠죠. 독일처럼. 그래서 이제 통일 독일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는 상호 합의에 의한 통일인데, 1990년도에 북예멘과 남예멘이 합의를 통해서 통일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통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너무나 다른 어떤 이념과 종교와 그런 여러 가지 또 빈부차 이런 문제로 인해서 1994년, 2015년에 또 내전이 있었고요. 지금은 휴전을 해서 다시 돌아왔지만 상호 합의를 해서 통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이런 내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예, 이런 거를 우리가 다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평화, 안보, 통일을 다 원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 방법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들을 가질까? 그리고 왜 각 정파마다 다른 외교 정책을 펼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상당히 합리적이고 우리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평화나 안보나 통일 부분에서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각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각자 또 이념이 있고 신념이 있고 또 각자 다른 경험들이 있고 가치 체계에 의해서 각기 다른 의견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인식 체계라는 것이 인식 체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식 체계 그 밑에는 신념 체계, 믿음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 기억, 종교적인 신념, 어떤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하나의 믿음 체계, 신념 체계를 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이나 뉴스를 필터링을 합니다. 필터링을 해서 내 나름대로 그것을 정립을 하죠. 그걸 이제 정신적 틀, 모형이란 말도 쓰고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에 창이 있어서 필터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지 부조화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진 믿음, 신념 체계하고 반하는 그런 뉴스나 사실들을 접하면 상당히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내 믿음이나 신념 체계에 맞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의 인식 체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또 소셜 미디어가 많이 발달을 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지만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양극화에 또 기여한 측면도 있고 또 가짜 뉴스, 허위 뉴스, 또 출처 불명의 뉴스, 각종 음모론 그리고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이런 탈진실 시대가 도래를 해서 포스트 트루스 피어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강성 보수, 강성 진보 이런 분들이
어떤 여론 형성층이 돼서 각종 이제 뭐 유튜브, 페이스북, 뭐 여러 가지 카톡도 있고요. 그런 어떤 정보 전쟁의 시대에 들어와서 근데 문제는 그런 거에 한번 빠지면 똑같은 비슷한 정보를 계속 접하게 돼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쪽 면만을 계속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투표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책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어떤 사실이나 합리적인 계산, 분석보다는 내가 가진 이념, 신념, 그리고 이미지, 감정에 의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남과 북의 통일을 얘기하지만 통일 이전에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적인 양극화, 극심한 사회 분열,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급선무가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면 서독 같은 경우도 기민당과 사민당이 정책이 달랐지만 외교 문제만큼은 서로 이렇게 상호 합의를 통해서 지속성을 계속 유지를 했고, 헬무트 콜도 기민당이었지만 사민당의 동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서 결국은 통일을 하는데 기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당, 야당, 진보, 보수, 내부 문제는 서로 다툴 수 있지만 외교 문제, 특히 대북 문제만큼은 어느 정도 서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지속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바로 어, 해리스와 그 트럼프의 외교 통상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교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외교 정책 경험이 없고 대통령 선거에 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바이든의 외교 정책을 계속 계승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민주당의 외교 노선을 따라서 법과 규범, 그다음에 다자주의에 기반해서 글로벌 관여를 인게이지먼트를 계속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맹과 국제 협력을 상당히 중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과는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을 하겠지만, 이제는 중국과의 경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과 아시아의 우방들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추진했던 기술 수출 통제, 특히 마이크로칩, 제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페이퍼를 하나 쓰고 있는데 그 어드밴스드 칩이 단순히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AI라든가 Artificial Intelligence라든가 5G Communications, 그다음에 High Speed Computing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Military System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Next Generation Microchips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계속 강화할 거고요. 그다음에 Science Chips Act, 그다음에 Inflation Reduction Act 이런 바이든이 2022년에 통과를 했는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임플리멘트해서 결국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전략 사람들을 미국 내에 유치시켜서 미국 내 제조 역량 강화를 계속 목표에 나갈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에게 단기적으로는 투자의 기회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기술적 우위를 만약에 획득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안 좋죠. 안 좋지만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바이든이 계속 유지했던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해리스도 계속 유지를 할 거고, 그다음에 한미 동맹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확대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또 이제 한미일 트라이래터럴 코어퍼레이션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의 오래된 노선이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이 동맹을 확대하게 되면 대만이나 남중국해에 만약에 군사 충돌이 일어날 경우 전략적 유연성 정책에 따라서 주한미군의 일부가 동원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남한의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걱정해야 될 부분이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3년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데클러레이션에 사인을 해서 저 핵능력이 있는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이제 정기적으로 보내서 북한을 압박하고 스텔스 전투기라든가 스텔스 폭격기,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 항공모함들을 레귤러리 보내가지고 이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정책에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핵 위기 시에 미국이
한국의 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대북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이런 정책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핵 공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핵 공유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해리스는 전통적인 미국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핵 확산을 계속해서 억제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반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 다음에 북미 교착 상태가 사실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집중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인플레이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경제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 같기 때문에 당분간은 교착 상태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이제 트럼프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외교 통상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바이든과는 많은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상당히 증대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동맹 관계나 다자 협력보다는 비즈니스 마인드셋을 가지고 어떤 거래적 외교를 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로 다시 회귀를 할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안보보다는 경제가 항상 우선입니다. 이 마인드셋 자체가 비즈니스 마인드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의 경제를 보호하고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그래서 당연히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거고, 뉴스에 의하면 외국 제품에 대해서는 10%에서 20%의 관세를 매기겠다. 또 이런 얘기가 있고, 특히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60% 관세를 매기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이런 수출 품목은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관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대중 경제가 기술 통제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 주요 물품에 대해서 고관세를 매기게 되면 다시 대규모 무역 분쟁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또 발생하면 한국에도 좋을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중국에 아직까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한국의 대기업들이 중국에 이익을 많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아직까지 그 흑자를 많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역 분쟁이 발생하고 중국의 경제가 더 악화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도 별로 좋을 거는 없겠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바이든이 통과시켰는데 2022년에 그 주요 그 항목 중에 하나가 이제 친환경 정책을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 쪽을 감세를 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거였는데 만약에 이걸 폐지하거나 축소하게 되면은 한국 자동차 아니면 현대라든가 기아라든가 당연히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걸 폐지하면 안 된다, 축소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의사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안보 무임 승차론을 항상 주장해 와서 방위비 분담 400% 이상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많이 한국뿐만 아니라 워싱턴 DC 안에 있는 외교 커뮤니티 사람들도 상당히 막 놀라고 그랬었는데 또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을 하겠죠. 그래서 주한미군 축소라든가 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빅터 차 교수가 쓴 글을 읽었는데 그분이 어, 트럼프의 지금 시큐리티를 보좌할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직접 해서 알아본 바로는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핵 개발을 하라고 말은 하진 않지만 만약에 핵 개발을 한다고 해도 반대는 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해리스에 비해서는 그래도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더 유연하다. 뭐 그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해리스보다는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조금은 더 있다.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고강도 경제 제재라든가 그다음에 핵자산 모빌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압력을 계속 주면서도 또 대화를 통해서 또 달리려고 하는 이 투 트랙 전략이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북한의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는 포기를 하고 대신에 더 이상의 핵실험이나 핵탄두 증가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부 경제 제재를 해체해서 핵무기 동결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요. 예, 한 몇 분 정도 남았나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결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 보수 정권인 윤석열 정부는 절대적으로 해리스가 되기를 원하겠죠. 왜냐하면 일단 지속성, 포린 팔러스의 지속성, 통상 정책의 지속성, 그다음에 일단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한미 동맹을 통한 확장 억제와 핵 공유를 통한 한반도의 안보 유지라는 이런 데서 공감대를 바이든하고 형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계속 지속하고 싶기 때문에 당연히 해리스가 되는 게 유리하다고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벌이라든가 기업들도 당연히 해리스를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겠죠.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은 또 여러 가지 그런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해리스를 지지하죠. 그러지만 또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트럼프를 지지를 합니다. 일단은 비핵화라는 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밸런스 오브 테러를 통해서 혹은 뉴클리어 피스라고도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남한도 핵을 개발해서 핵 균형을 통해서 이 평화와 안보와 그것을 이루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유일한 대안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트럼프가 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 기독교라든가 보수 세력에서는 또 신념적인 또 이념적인 이유로 또 트럼프를 많이 지지를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진보 진영도 사실 재밌는 것은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저 우리나라 진보도 미국의 민주당하고 이념적으로 외교적으로 노선이 많이 비슷했죠. 그렇지만은 그나마 트럼프가 돼야지 북한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차라리 트럼프가 낫지 않냐 이런 또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책에 따라서 의견들이 이렇게 많이 나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Q&A를 통해서 더 자세한 것들은 더 대화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번, 이인혁 교수님, 예,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저는 조지아 대학교에서 박사를 했기 때문에 조지아가 사실 고향 같은 곳인데요. 이렇게 좋은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조지아에서 멀지 않은 테네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얘기하겠고요. 저는 뭐 파워포인트 없이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카말라 해리스랑 이제 도널드 트럼프랑 당선 시 한반도에 어떤 정책 영향이 있을 것인가 그걸 중심으로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카말라 해리스 경우에는 국제 이슈에 대한 경험이나 관심이 좀 제한적이고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정부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한 가지 이제 개인적인 배경을 말하면 이분이 검사 출신이죠. 샌프란시스코 검사장, 주 법무장관 이렇게 뭐 국제 범죄 조직을 기소하고 처벌했다는 거를 강조할 정도로 근데 이제 이게 이분의 이제 세계관이 어떻게 보면 뭐 한국의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검사라는 분들이 항상 범죄자를 만나서 이제 수사를 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세상을 선과 악의 관점으로 보고 자기를 정의로 생각하고 자기 확신이 강한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선거 와중에서도 이제 트럼프는 범죄자, 자기는 검사 이렇게 규정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이제 김정은이나 푸틴 같은 트럼프가 호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미국의 적대 세력도 범죄자로 규정하고, 이제 타협보다는 응징, 고립, 뭐 처벌 이런 식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더 중요한 거는, 미국 정치가 상당히 양극화돼 있기 때문에, 그,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 이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정책들은 그냥 anything but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북 협상이라는 게, 트럼프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가 돼버렸어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거를 자기의 어떤 시그네처 팔로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해리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건 무조건 반대하는 지금 성향이 나오고 있죠. 뭐,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푸틴이나 김정은 등한테 이제 호의적인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서도 비판해 왔고, 뭐, 러브레터를 교환했다 이런 것도 토론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어, 당장 이제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상당 기간 이제 대북 협상이,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제 그런 양극화가 얼마나 심하냐면, 우리가 알기로 이제 그 대북 협상을 많이 했던 사람은 사실 빌 클린턴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근데, 빌 클린턴이 협상할 때 당연히 공화당에서 엄청 반대를 했죠. 그, 뉴트 깅그리치랑 이제 공화당이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그랬는데, 흥미롭게도 트럼프가 대북 협상을 시작하니까, 뭐 전통적인 네오콘은 반대했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하면 오케이다 하고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또 한 가지는 리버럴 미디어라든가 민주당에서 오히려 되게 북한에 대한 비판, 북한에 대한 협상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예를 들면, 뭐, 하노이 협상 전에 그 진보 인터넷 매체라고 폭스 뉴스 말고 폭스 뉴스가 있는데 거기가 트럼프 하노이 합의안을 미리 입수하고 공개를 해가지고 여론 역풍을 일으켜가지고 결렬에 기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건 무조건 안 된다. 그런 이제 그 기조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이제 뭐, 하고 싶어도, 지금 사실은 해리스가 하고 싶어도 미국 국내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우크라이나나 가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우선순위에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뭐 경제 문제, 그런 우크라이나 가자 문제가 어느 정도 만약에 풀려나가고, 그다음에 해리스가 승리한 후에 트럼프 영향이 좀 잦아들어 간다면, 그리고 이제 해리스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는다면 대북 협상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거는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어쨌든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다자주의적인 개입주의 정책을 유지해왔고 협상을 항상 시도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한반도를 넘어서 국제적인 정책을 봤을 때 동맹 우선 중심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지지해왔기 때문에 지지를 계속해 나가고,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서도 중요 안보 파트너로 생각하면서 굳이 좋은 점을 따지자면 예측 가능한 외교가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 때 이제 분담금 400% 인상 같은 무리한 요구를 했었는데 해리스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런 요구는 없을 거라고 이제 적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바이든 때 진행된 한미일 삼각 공조 같은 것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갈 거고요. 또 거기에 좀 반대면은 이제 그 오바마 정부 때도 그렇고 바이든 정부 때도 그렇고 그 한일 간의 화해를 조금 푸시하는 차원에서 그 위안부 합의라든가 강제동원 문제라든가 역사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부분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강경 정책이 민주공화와 상관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바이든이 사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산업 육성법, 인프라법 같은 걸로 미국의 실질적인 경제 이익을 챙기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치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도 바이든이 이어갔고 거기 플러스 기술 패권 전쟁이라는 거를 이제 추진을 해가지고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패권적 주의를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 이제 뭐 정체성 문제나 인종 문제 같은 걸 봤을 때는 그 해리스 자체가 인도계 흑인계 여성이고 지금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성 인권이나 성평등, 성소수자 인권, 인종 다양성 문제에서는 해리스가 좀 진보적인 방향으로 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한 가지 이제 구체적인 예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틀란타 스파 슈팅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조지아 지금 평화 포럼에 참여하고 계시는 한병철 목사님이, 추모 집회를 조직했었다고 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해리스가 당시 부통령일 때 아틀란타를 방문을 해가지고, 그 한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대화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안 커뮤니티에, 나름 관심이 있고 다양성에 관심이 있다. 그런 면이 있다라고 좀 생각됩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당선 시에 어떤 한반도 정책, 외교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최근에 이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 중에 트럼프가 이제 군사주의적인 계획주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나 세계에서 전쟁 위협이 낮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과거에 대북 협상을 했고 김정은과의 관계에 투자해 놓은 게 있고 대북 협상이 트럼프의 브랜드가 됐기 때문에 어, 다시 재선될 경우에 대북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한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제 거기에 그 의문을 좀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트럼프가 이라크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군사 개입을 비판하고 고립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굳이 비교해 보자면 버니 샌더스, 트럼프 두 사람 다 사실은 고립주의적인 경향이 있는데 군사 개입을 반대하는 이유가 달라요. 그러니까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평화주의적인 입장에서 일방적인 군사 개입이 비윤리적이라서 이제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면 트럼프는 사실은 군사 개입에 미국의 이익보다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트럼프가 생각하기에 군사 개입이 이익이 되거나 자기의 정치적 이해가 맞아떨어진다면 사실은 군사적 개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가장 특징적인 예로 그 2017년 한반도에서 사실은 2018년부터 협상을 했는데 사실 2017년에 한반도의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킨 장본인이 사실은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뭐 그런 얘기도 했고 I got a button, my button is bigger, working 뭐 Fire and Fury 이런 얘기를 사실은 조금 굉장히 호전적인 발언을 하면서 당시에 사실은 트럼프 측근인 린지 그레함 상원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전쟁 가능성이 30%로 올라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린지 그레엄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날 바에야 여기서 나는 것보다, 그러니까 미국 주변에서 나는 것보다 한반도에서 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 2018년에 1월 13일 날 하와이에, 실수로 미사일 공습 경보가 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왜 그런 실수가 벌어진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한테 텍스팅으로 발리스틱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고 경보가 들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트럼프랑 김정은이 갈등을 하다가 드디어 트럼프가 핵미사일을 쐈구나. 이렇게 공포에 질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트럼프가 정책을 바꿔서 이제 협상에 나오긴 했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럼프가 그 나토 그 군사비 분담을 늘리라고 계속 압력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갔냐면 그 러시아가 뭐든지 하도록 해서, 심지어는 나토 동맹국들을 침공하도록, 인커리지, 강조, 혹은 뭐, 조장을 해가지고, 군사비 분담금을 늘리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사실 러시아한테, 뭔가 청신호를 보내는 그런 식의 위험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좀 넘어가서 이제 중동 문제를 봐도, 지금, 이란, 뭐,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랑 헤즈볼라랑 계속 군사 충돌을 갖고 있고, 이란이랑도 전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최근에 트럼프가 무슨 주장을 했냐면, 이란이 자기를 암살하려고 한다. 무슨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란이 초토화될 것이다. 이란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국가 지도자로서 충동적이고 조금 무책임한 면모가 좀 있어서 그런 위기 요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바이든 경우에는 지금 딜레마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 지구에 대한 그런 공습이나 지금 민간인 살인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막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젊은 층, 진보층에서는 바이든이 사실은 이스라엘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 면이 있죠. 근데 동시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거의 일방적인 지지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논란이 있던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일방적으로 이제 줘버렸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시리아 땅인 이제 골란 고원도 이스라엘 영토를 인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지지자들 안에 기독교 시오니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바이든이 브레이크가 잘 안 걸린다면, 트럼프는 사실은 브레이크 자체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위기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스티브 배넌이라든가 트럼프 핵심 정책을 만든 그런 보좌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에 대한 적개심이 아주 강력하고 중국 경제를 거의 박살내야 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긴장이 굉장히 고조될 가능성이 있죠. 어, 트럼프가 이제 대북 협상을 했고 김정은과의 관계에서 투자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라는 기대, 그거는 저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투자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또 자기 어떤 그 레거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성과라고 하면 그 기존의 외교 문법이라든가 관료 시스템을 우회해가지고 탑다운 방식으로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한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많은 대통령들이 협상을 했지만 정상회담 한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게 바텀업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성공을 이루어서 정상회담은 이제 정점으로 올라갔을 때 그게 되는 건데 사실 거기까지 어렵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클린턴 같은 경우도 이제 북미 공동 커뮤니케 2000년 이후에 방북을 고려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선거가 이제 부시가 이기면서 실패를 했죠. 포기를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가 그건 협상한 건 사실인데 엄밀하게 말해서 북미 협상의 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깔아준 겁니다. 트럼프가 잘했다기보다는. 이게 냉정하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임기 전부터 준비를 했고요. 2017년에 신베를린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북한의 붕괴라든가 흡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2017년 말에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평창 올림픽 초대했고 뭐 다 아시다시피 도보다리 회담하고 이러면서 그 나중에 이제 그 싱가포르 회담 자체가 합의가 된 게 뭐냐면 정의용, 서훈 이렇게 문재인 정부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했다가 워싱턴에 브리핑을 갔다가 거기서 트럼프가 즉흥적으로 수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이 됐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2016년에. 저는 사실은 트럼프 이상으로 했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빌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제네바 합의라든가 북미 공동 커뮤니케라는 그런 거의 정상회담 직전까지 간 그 업적을 이제 레거시가 있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이 됐으면 제가 볼 땐 그걸 반드시 이어서 완성하려는 앰비션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바마 정부 때 국무장관을 하면서 북한의 대화 협상을 시도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 대통령이랑 트럼프 이상으로 공조가 돼서 대북 정책에 큰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거 이제 어쨌든 트럼프가 협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하노이에서 깨진 게 뭐냐면 결국은 CVID의 틀에서 벗어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한한테 선제적으로 완벽한 비핵화를 받아들여라.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죠. 이거는 이제 북한이 계속 거부해온 리비아 모델을 요구한 거고요. 그 스탠포드의 유명한 이제 북핵 전문가 지크프리드 해커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외교적 정치적 합의가 완전히 다 끝나고 지금 북핵 비핵화를 당장 시작한다고 해도 그 테크니컬리 비핵화에서 최소한 10년에서 15년이 걸린다고 얘기했어요. 그 스코프나 그런 그 북핵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지금 그 핵 능력을 정도를 봤을 때 근데 그런데 사실은 바로 CBID를 하면 우리가 뭐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비핵화의 로드맵이란 거를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않는가라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그 자기가 비판했던 네오콘 인사인 존 볼튼을 기용을 해가지고 사실은 대북 협상을 방해하게 했는데 볼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모든 핵시설의 비핵화뿐 아니라 CBID뿐 아니라 생물학, 화학무기, 뭐 탄도미사일 발사대, 뭐 확인되지 않은 핵시설, 뭐 핵 개발 관련자들의 전환까지 뭐 모든 거를 다 요구를 했다고 했고요. 사실은 그 볼튼의 목적은 사실은 협상을 깨는 게 목적이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은 트럼프가 볼튼을 또 나중에 비판했어요. 근데 결국은 볼튼을 기용한 사람도 트럼프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요구한 게 뭐냐면 그 민간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5개의 제재를 해제해주면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비핵화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걸 미국이 거부했는데 엄밀하게 보면 사실 그게 나쁜 딜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영변이 북한 핵 능력의 많게는 70%에서 80%까지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재라는 거는 스냅백으로 다시 뭐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 다시 얼마든지 부과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되게 나쁜 딜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북한에서는 상당히 전격적인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스몰 딜을 해가지고 앞으로 딜을 이어가자는 그런 의도에서 한 건데 이게 깨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상회담에서 실제 협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외교 관료를 봤을 때 정상에 그때 앉아가지고 네 조건이 뭐냐 내 조건이 뭐냐 이걸 따져가지고
어, 들어줄래 말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상이 할 때는 이미 그 관료들이 다 합의를 한 상태에서 사인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데 트럼프는 그거를 거기서 실제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탑다운 어프로치라는 게 혁신적인 면이 있지만 그게 또 트럼프의 한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문제를 철저하게 연구도 안 했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보좌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트럼프한테 연구 자료를 정책 자료를 보면 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짧게 줘도 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이제 트럼프에 대한 어떤 약간 불신이 있는 건 뭐냐면, 이 대북 협상 자체를 개인의 브랜드로 화를 시키고 정치적인 활용, 이거를 정말 풀어보겠다는 장기적인 의지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활용한 부분이 되게 커요. 이게 잘 안 알려진 부분인데, 백악관에서 그 정의용 그 서훈 이분들 만나가지고 김정은이랑 만나겠다고 전격 발표한 날이 뭐냐면 사실은 성추문 관련해서 그 트럼프와 이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한 그 포르노 배우가 기자회견을 예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그 김정은을 전격적으로 만나겠다 해서 이걸 다 덮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기자회견을 취소해 버렸어요. 또 한 가지는 아시겠지만 하노이에서 이제 협상을 할 때 이 성추문 이거를 이제 사실은 다 돈을 주고 뒷막음을 한 사람이 마이클 코엔이라는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청문회 나와가지고 트럼프를 완전히 비판하고 있었어요. 사기꾼에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트럼프가 이제 보좌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노이 회담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밤새 TV를 봤고 심지어 정상회담 중 휴식 시간에도 나와서 TV로 청문회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 폼페이오가 오히려 오죽하면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가 회담의 건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트럼프가 판단하기에 왁스뉴스가 이제 그 폭로한 회담 합의안이 반응이 좋지가 않았어요. 또 한 가지는 그 마이클 코엔이 나오면서 자기가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때 판단하기를 인기가 없는 하노이 합의안을 통과를 하는 것보다 이걸 깨고 나와서 언론을 다 뒤덮자.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분석들이 많거든요. 이게 뭐냐면, 북핵 문제를 정말 정직하게 끝까지 풀어본다기보다는 자기 이제 포도업스라고 하죠. 그냥 사진 찍고 뭔가 언론을 다루는 방식으로 이제 거리로 활용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정은이 엄청난 굴욕을 가지고 66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돌아가면서 굴욕을 느끼고 아주 분노를 했죠.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다시 협상을 하자고 해도 아주 파격적인 조건이 아니면 북이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를 했고, 그다음에 핵 보유 지위를 아예 헌법에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핵 그 능력을 가진 다음에 이거를 포기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제 기회를 놓쳤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중재자가 지금 없는 상태고요. 오히려 이제 윤 정부는 대북 강경책으로 이제 대화 채널 자체가 끊어진 상태죠. 중재 외교가 없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가능성으로 이제 높지는 않지만 최 교수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폴리티코라는 미국 잡지에서 이제 나온 설인데 뭐냐 하면 트럼프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CBID가 아닌 비확산 그리고 핵 동결 그리고 군축을 목표로 조금 현실적인 목표를 잡고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북미 관계를 같이 추진할 수 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나왔는데 트럼프 측에서는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사실은 조금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경우에, 트럼프가 이제 국내적 반발이 굉장히 쉽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주면 NPT 체제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당이나 관료들에서도 이제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가능할지 조금 의문이 있고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제가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핵무장을 용인해 줄 거다라는 논리도 제가 볼 때는 조금 wishful thinking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핵무장을 한국이 한다라는 것이.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하고 일단은 마치고 Q&A에서 할 한 텐데요. 5분 정도 괜찮습니다. 예, 예. 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자체로 이제 박사 논문을 썼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이제 지금 페레스가 되는 게 유리하냐, 트럼프가 되는 게 유리하냐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건 좀 복잡한 문제고, 또 한 가지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한반도, 한국 정부가 어떤 철학과 정책을 가지고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고 중재 외교를 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문제 당사자가 결국은 남한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국력이 계속 상승해 왔기 때문에 미국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외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행정부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로비라는 게 이제 그 미국은 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로비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미국은. 예를 들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볼 때 그 확실한 철학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들면 김대중 정부는 이제 1999년에 페리 프로세스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에 그게 사실은 북미 공동 커뮤니케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그 담당자가 윌리엄 페리라는 전 국방장관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사실은 페리 프로세스인데 실제로는 임동원 프로세스였다. 자기가 거의 임동원이 해놓은 거를 거의 갖다 썼다라고 할 정도로 임동원 뭐 아시죠? 장관님은 거의 그 햇볕 정책의 아키텍트라고 하는 분인데 한국 정부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이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2000년에 북미 공동 커뮤니케로 성과를 맺은 거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아시다시피 김대중 정부랑 이제 클린턴 정부 협력으로 관계 개선이 될 쯤에 갑자기 2002년에 북핵 2차 북핵 위기가 터졌죠. 제임스 켈리가 이제 방북해가지고. 근데 이제 긴장이 고조됐을 때 북한은 양자 대화를 원하고 미국은 대화를 거부하다가 다자 대화만 하겠다. 그때 노무현 정부랑 중국 정부가 머리를 짜내가지고 만든 게 육자 회담이에요. 뭐냐면 다자의 틀 안에서 양자를 하겠다. 그래서 양쪽을 다 끌어냈고요. 사실은 미국은 다자를 하면 북한을 고립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시 정부는 사실은 그 안에서 부시 정부가 고립이 됐어요. 왜냐면 뭐 그 당시에는 중국이 미중 그런 그 경쟁이 있던 시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니스트 브로커로 굉장히 역할을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남한이랑 그다음에 러시아도 사실은 그때 막 나가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협력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 그래서 부시 정부가 사실은 일방적인 CBID를 요구를 하다가 그거를 기준을 낮춰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으로 이제 그 접근법을 수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2005년에 9.19 공동성명, 2007년에 2.13 합의가 도출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무현 정부의 역할, 중국의 역할이 컸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다 아시다시피,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트럼프를 끌어와서 이제 중재 외교를 한 거죠.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여론이 얼마나 좋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뭐 master deal maker, 또 great negotiator 막 이렇게 극찬을 했거든요. 뭐 타임지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북미 협상의 상당 부분을 남한의 민주 정부들이 하드 캐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보수 정부들의 정책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아시다시피 김영삼 정부는 그 결국은 북한 붕괴론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클린턴 정부가 협상이 되니까 계속 브레이크를 걸다가 결국 회담에서 배제가 됐고 그다음에 제네바 합의가 체결돼서 경수를 짓는데 그 비용 건설만 70%를 뒤집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클린턴이 김영삼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북한 붕괴 얘기를 했으니까 북한 붕괴되면 그거 누구 거 되냐? 남한 거 되니까 남한이 돈을 대라. 그래서 돈을 부담하고 사실은 실제적인 영향력에서는 배제가 된 거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아시다시피 비핵 개방 3천 같은 아주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북한에 대한 이해가 없이 북한 분캐론을 주장했고 그다음에 대화 채널이 없었고 심지어는 오바마가 이제 그 대선 전부터 북한이랑 협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명박 정부가 사실은 2009년에 오바마 정부가 이제 비핵화와 종전 평화 체제를 교환하자는 상당히 적극적인 제안을 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위키리크스에 나온 얘기인데 그 오바마 정부가 이후에 전략적인 인내로 달려갔는데 그 용어 자체가 사실은 통일부 장관, 이명박 정부 통일부 장관 현인택이 그 미국 측 대표를 만나가지고 김정일이 곧 죽을 것 같다는 첩보를 얘기하면서 오래 못 버티니까 적극적으로 협상하지 말고 그런 그 전략적 인내를 하자. 그게 사실은 오바마 정부에서 그 픽업을 해가지고 정책으로 만들었다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뭐 박근혜 정부 통일 대박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좀 극단적이지만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갔던 트럼프 정부조차도 협상으로 끌고 왔고 반대로 이제 협상을 하겠다는 오바마 정부도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활용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 정부의 외교력과 그 역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얘기 나오겠지만 이제 여기는 교포 동포분들도 할 일이 있겠죠. 그런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반도 문제는 많은 부분이 달려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나머지는 Q&A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두 분들이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어, 9시 전에, 강의가 끝났습니다. 예, 이제 그 Q&A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저의 질문과 우리 김선호 대표님 질문과 또 오늘 그 남태현 교수님, 그 솔즈베리 대학교 교수님이 오셨는데 또 질문을 세 분이 하신 다음에 우리 전희경 그 님이 그 우리 채팅장에 쓴 질문들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의 질문은, 평화에 대한 강의를 듣고 또한 올해 8.15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중심의 남북 통일, 즉 흡수 통일을 듣고 개인적인 고민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10여 년간 일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로 압도적 경제력을 통해 통일된 독일을 3번 방문했고 그때에 조선글쓰연맹과 독일에서 회의가 있어서 2번 갔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전쟁을 통해 통일된 베트남을 2번 방문했습니다. 특별히 올해 6월에 2주간 갔다 왔습니다. 독일에 가서 시민들과 대화하면서 동독에서 오신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서 어려워하고 불평하는 것을 들었고, 베트남에서는 젊은 분들이 지금 생활은 어렵지만 정부의 경제 개발 정책으로 미래의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강사님의 생각에는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것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되는 것을 갖고 계시는지요. 또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없는 윤 정부에 미국이 사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예, 최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죠. 예, 예. 예, 질문이 되게 어렵네요. 예, 그래. 독일하고 베트남은 통일을 했죠, 결국은. 한쪽은 예, 공산화 통일이 됐고, 전쟁을 통해서 또 한쪽 그렇죠. 통일을 해서 했는데, 그렇지만 두 나라는 사실 많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왜 그러냐면은, 독일이란 나라는 이미 20세기 초에 산업화를 이룬 나라고, 그 다음에 베트남은 신흥공업 국가잖아요. 그리고 독일이란 나라는 지금 에이징 파퓰레이션이 상당히 큰 문제죠. 인구가 이제 고령화돼서 그래서 사실 60년대부터 터키라든가 동유럽 뭐 저기 중동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까지 가서 이렇게 할 정도고 지금 베트남은 신흥국가고 또 인구가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이내믹하고 또 앞으로 사실은 경제를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툴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두 나라를 지금 상황을 놓고 1대1로 이렇게 뭐 어디가 더 낫고 뭐하고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어차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시나리오도 있겠지만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흡수 통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상호 합의에 의해서 통일을 할 것인가? 당연히 상호 합의에 의해서 통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 뭐 72년도 7.4 남북 공동성명,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2000년 6.15 남북 공동성명, 그다음에 2007년 14 남북 정상선언,
그다음에 2018년 판문점 선언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남과 북이 주체가 돼서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자. 계속 그렇게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북핵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합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남과 북이 대화로서 서로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 헌법 4조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헌법 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평화적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독일도 사실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통일이 될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다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북한이 갑자기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북한이 만약에 그럴 확률은 지금으로서 높지는 않지만, 또 정권이 바뀌고 나서 또 남과 북이 다시 화해 무드로 가면서 결국은 개혁과 개방으로 평화 공존으로 가면서 상호 합의에 의해서 갈 수도 있는 이 세 가지 다를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상호 합의에 의해서 통일을 한다고 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남한 내부부터가 지금 극심한 갈등 안에 있습니다. 지금 뭐 여야 뭐 보수 진보를 뭐 지역 갈등 거기에다가 이제는 세대 갈등까지 그리고 또 남자 여자 이렇게 또 편이 갈려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편가르기식으로 해가지고 이분법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지금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통일이 된다고 해도 북한 내에도 강경 공산주의자들이 계속 남아 있을 것이고 백두 혈통을 지지하는 강경 테러리스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극심한 혼란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 플랜 A, 플랜 B, 플랜 C 다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예, 최근에 사실 통일 문제에서 관련해서 그 한국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를 접어두자, 통일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놓자, 뭐 이국가를 인정하고 이제 평화를 추구하자, 그다음에 이제 뭐 심지어는 통일하지 말자. 통일에 대한 가치만을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도 통일을 드러내자. 뭐 통일부도 정리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편으로는 이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등이 보이는 북한 붕괴론이라든가 흡수 통일론에 대한 반발인데요. 저는 이제 이런 북한 붕괴론 흡수 통일론은 이제 이미 뭐 실패했고 그런 정책들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자극하지만 한다는 거고요. 북한에 대한 현실적인 철저한 분석이 없이 그냥 이념적인 접근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남한에서 그 과거 연방제 통일안에 대해서 굉장히 극렬한 반응을 보이고, 그게 이제 국보법 위반으로 뭐 하고, 굉장히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알러지 반응을 보인 게 뭐냐면, 당시, 남한이 사실은 북한에 의한 흡수에 대한 공포를 가진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북한도 사실은 남한을 흡수하겠다라는 그런 자신감, 73년도에 나온 건데, 연방제 통일안이, 그런 자신감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근데 이제, 어, 그런 반면에, 그런 면에서 사실은 통일부터 얘기를 하면 지금 차원에서 북한이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흡수 통일 얘기로 통일 얘기로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평화와 화해 협력을 먼저 추구하자. 저는 여기까지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까지 해온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통일을 하지 말자. 이거는 좀 너무 나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좀 그 과거 운동권에서 NL 계열 분들이 어땠냐면 통일 지상주의자였던 분들이었는데 그 사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이런 평화 우선 정책을 할 때는 통일 정책이 없다고 이분들이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통일을 포기한다라는 식은 조금 지나치다라고 생각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독일 통일에서 큰 역할을 한 뭐 빌리 브란트라든가 뭐 에곤 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분들도 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과 비슷한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되 통일부터 이야기하지 말고 평화협력을 먼저 추진하자. 저는 이건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임종석 그분 발언은 뭐냐면 평화협력을 먼저 추진하고 통일을 마음에서도 지우자. 저는 이렇게 들리니까 이거는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왜냐하면 통일 문제는 사실은 정파적인 거나 정치 체제까지도 넘어서는 민족적인 문제고 이거를 뭐 포기하라 말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북한이 지금 그뭐 통일을 포기하고 이국가를 한다는 게 이거는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김일성, 김정일의 유언까지도 무시하고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지금 주민들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저는 뭐냐면, 우리는 민족성을 강조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어떤 한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특히 이제, 한마디만 붙이면은 예, 수통일을 당연히 북한한테 대놓고 얘기하는 거는 저도 안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흡수통일을 안 하고 싶다 그래서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가장 worst case 시나리오가 북한이 갑자기 무너졌을 때 사실은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중국이 다 준비를 하고 있고 갑자기 무너졌을 때 중국이 반드시 넘어옵니다. 그럼 미국도 넘어갈 거고요. 그럼 대치 상황이 올 거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북한이 갑자기 붕괴됐을 때 러시아, 중국, 미국에 의해서 분할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얘기는 사실은 많이 안 하는데 공개적으로. 근데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고 그렇기 때문에 남한 정부도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충분한 준비는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준비를 안 하고 갑자기 무너지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겠죠. 네, 예, 거기까지.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사실 그 준비는 이미 하고 있고요. 국정원이나 여러 가지 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있고요. 그거를 이제 사실은 근데 말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준비랑 상관없이 자극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통일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그 통일을 포기한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사실은 서독을 보면 그 평화 우선 정책을 했지만 사실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빌리 브란트 정부 같은 경우에 두 국가를 인정을 했지만 동독과의 관계를 외국과의 관계로 외교 관계로 정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통일을 언제나 염두를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특수관계로 규정을 했고요. 그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젊은 층이라든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통일이 필요 없다, 통일이 손해다 이런 의식이 있는데요. 그 최근에 데이비드 강이라고 그 유명한 이제 학자분인데 이분이 재밌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 교수님이 얘기랑도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북한과 통일을 원하느냐 반대하는 입장이 늘었다. 근데 만약에 북한이 붕괴한다면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북한 붕괴론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북한이 붕괴한다면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흡수하는 걸 원하느냐. 그랬을 때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한국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나라가 흡수하는 거를 원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조차도. 그러니까 통일 자체를 포기해버리면 통일이 기회가 어떤 방식으로든 왔을 때 통일을 주장할 명분 자체가 없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독일이랑 베트남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독일 통일에 대해서 통일 비용 문제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독일 통일하면서 실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대일 화표 교환이라든가 그런 서독의 원소유주한테 동독 재산을 뭐 되돌려줬다든가 많은 부작용도 있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 10년, 20년 지나면서 많은 문제들이 뭐 새로운 문제가 또 생기기도 했죠. 근데 이제 극복이 많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됐냐면 통일 이후에 독일이 유럽의 중심국가 초강대국이 됐어요. 패권 국가가 됐습니다. 예, 그거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독일이 분단된 상태라면 그게 절대 가능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독일이 유럽에서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데 엔젤라 메르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독일 사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독일 통일이 실수였거나 분단을 유지했다고 믿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반대로 베트남 같은 경우도 제가 가봤는데 그 개혁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반미의식이 의외로 되게 약해요. 그리고 과거 역사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이념 대립들이 적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됐거나 통일을 했고 분단이 끝났기 때문에 무보온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통일 비용을 얘기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통일 비용을 제일 먼저 계산해서 퍼뜨린 게 뭐냐면 일본 언론이에요. 이거를 국내 보수 언론이 받아쓰기 시작하면서 통일 반대 여론이
급작스럽게 퍼졌거든요. 근데 반대로 뭐냐면 통일 비용을 얘기하지만 분단 비용을 우리가 얼마나 지불하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통일이 가져올 기회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은 일단 외교 군사적으로 독립국가가 아니고요. 전쟁이 나면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이 없고 여러 가지 코스트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질문으로 우리 김선호님 질문하시죠. 김선호님 그 뮤트 하세요. 질문을 받으셨으면 사회자가 대신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재미동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쭙거든요. 일단 김선호님 마이크가 되면은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두 교수님이 어, 미국 동포들이 지금 11월에 있을 미 대선에서 코리아 한반도 평화 예, 지금 언뮤트가 됐습니다. 예, 네, 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도와주셔서. 어, 이 두 교수분들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지금 더 논의를 진행시키면은 더 좋은 말씀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미중 러에 의한 그 분할 통치론이 다시 나온다면은 5천 년 역사를 가진 이제 코리아에서 왔다는 얘기를 부끄러워서 못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미국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하고의 근본적인 악연이 이것 우리가 사는 USA. 그래서 저는 USA국 또는 유국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테프트 가츠라 밀약을 다 하시는 것처럼 통해서 한국의 식민지화를 추진한 장본인이 미국이고요. 또 분단을 주도한 장본인이 이곳 우리가 사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의 근본적인 악연이 있죠. 물론 뭐 좋은 면으로도 작용을 했지만은요. 앞으로 이 우리 그 민족과 여기 미국에 사는 사람들 뭐 저도 뭐 미국인이지만은 시민권을 땄으니까요. 앞으로의 좋은 릴레이션십을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사는 투표권을 가진 동포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트럼프에게 거래 한번 그 예술을 한번 보여달라고 2016에는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고요. 원래는 민주당 성향이지만은 20년에는 개인적인 그 도덕적인 팩터가 있어가지고 바이든한테 투표를 한 스윙 보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은 이 HR 1369을 갖다가 통한 이 의원들과의 로비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한인동포 여러 단체들 개인들이 많이 수고를 했는데 갈수록 그 동력이 떨어지고 그 해결이 난망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중전 그 컨퍼런스에 가서 참 민주당 의원하고 스태프들이 있는데 좀 다그쳤어요. 민주당 11년, 오바마 8년, 바이든 3년 11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고 너희들 정책 전환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1년 동안 있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그래서 저희 질문은 그러면은 최 교수님께서는 공화당의 해리스라면 또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공화당의 트럼프라면 이 교수님께서는 민주당의 해리스라면 어떤 K 평화에 대한 그 의견을 제시하셔가지고 30일 남은 기간 동안에 캠페인을 벌여서 이
자신한테 그 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그 정책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해리스라면, 내가 트럼프라면 이런 정책을 내서 코리아 피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전쟁에 대한 그, 어, 이 미국인들의 그 염전 사상을 좀 확 좀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변화의 기폭제를 만들겠다, 이런 그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질문 자체가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제가 해리스라면, 제가 트럼프라면 어떻게 한반도의 정책을 실현할 거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위상이 옛날보다 많이 높아졌고 그러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가 미국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싱크탱크도 가보고 워싱턴 DC 해봤지만 사실은 한국은 항상 메인이 아닙니다. 일단 유럽이 가장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때문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사실 노스 코리아도 우선이 아닙니다. 항상 얘네들이 마인드 속에는 우선순위가 다 있어요. 그 외교에 있어서. 그렇고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도 사실은 일본을 가장 중요한 우방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스 코리아도 물론 중요하게는 보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우리가 위상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가자 이것이 가장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급한 불을 먼저 끌 것인가 그거에 상당히 집중을 할 것 같아요. 집중을 하고 그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때는 아까 우리 이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을 하겠는데, 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리스보다는 그래도 물론 트럼프가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별로 안 좋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 이익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한테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이제 북한 문제만 딱 떼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대화를 할 여지가 그나마 있다. 그나마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그거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좀 좋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핵 문제도 이 얘기까지 하면 상당히 길어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물론 지금 당장 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거에도 지지하지는 않지만 핵 개발은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저는 반대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뭐 옛날에는 자위권이라는 의미로 그래서 우리의 핵은 동포를 위해서 쏘지 않는다. 이 핵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셀프 디펜스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더 이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북한의 핵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미국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자위권 그 이상이 돼버렸어요. 만약에 정말 셀프 디펜스만 위한다면 사실 핵탄두 20개, 30개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지금 목표가 180개, 2030년까지 180개를 만든다면 이것은 더 이상 셀프 디펜스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프리엠티브 어택도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의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쏠 수도 있다. 남한한테. 이제 그런 어떤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라는 것이 무슨 뭐 항상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거는 뭐 나 하나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5천만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고 그런데 이거를 안일하게 미국이 항상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거는 제가 볼 땐 상당히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이제는 핵 개발도 테이블에 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우리는 레버리지가 없습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무슨 뭐 킬체인 무슨 저기 에어 디펜스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이고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북한 핵의 포스트콜 하스티지가 돼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전혀 이 same 레벨에 이제 더 이상 negotiation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북한은 미국과 얘기하겠다. 이제 사우스 코리아는 패스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지금 전략 핵뿐만 아니라 전술핵까지 개발하고 있는데 전술핵은 전쟁이 났을 때 초반에 쏴가지고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전쟁에 이겼다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까 그 무슨 워싱턴 데클러레이션도 얘기했고 핵 공유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가 뭐냐면 그 워싱턴 데클러레이션에 보면 미국이 반드시 핵을 쓰겠다는 문구도 없어요. 그냥 북한이 핵을 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방어를 하겠다. 그냥 아주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뭐 데클러레이션이라는 것은 트위티가 아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되고 나서 나 거기 관심 없다. 그냥 쓰레기통으로 던지면 게임 오버. 데클러레이션이라는 건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래서 핵 공유 가지고 과연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도 미국이 여러 번 공약을 했거든요. 나토를 통해서 소련이 핵을 공격하면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 거기는 아예 명시까지 했어요. 핵을 우리가 써서라도 프랑스를 보호해 주겠다. 그런데 드골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터졌을 때 프랑스로 완전히 초토화됐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나중에 도와주긴 했지만 이미 다 초토화된 다음에 와서 도와줬고, 그렇게 봤을 때 드골의 생각은 아무리 뭐 동맹도 좋고 중요하지만 과연 자기 나라 이익보다 더 동등한 방식으로 프랑스를 보호해줄까? 아니라는 거죠. 또다시 소련과 전쟁이 난다면 프랑스는 또 초토화되고 몇백만이 죽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미국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을 개발을 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당장 핵을 개발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것도 테이블에 놓고 최소한 일본식의 핵 잠재력은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핵을 고농축할 수 있는 그런 핵을 재처리할 수 있는 최소한 일본 수준의 그런 수준을 가지고 급할 때는 핵을 빨리 만들 수 있게 그런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 생각.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미국 정치인들은 사실은 실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신경 쓰는 거는 두 가지죠. 이제 돈이랑 표. 근데 이제 문제는, 아직까지 한국의 로비라는 게, 조금 이제 시작 단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어, 저는 충격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까도 잠깐 소개했지만, 린지 그레함이라고 이 상원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전쟁이 나면 한반도에서 나는 게 낫다. 미국에서 나는 것보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존재를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구나. 안타깝게도. 이게 사실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그만큼 사실은 살기 바쁘고, 심지어 투표를 안 하는 분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미국 그 코리안 아메리칸 중에. 근데 이제 뭐, 최근에 계속 이제 의회 로비를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고,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게 저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미국은 사실은 그 문화적으로 우는 아이 젖준다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절대 돌봐주지 않거든요. 자기가 목소리를 크게 내야 사실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사실은 그 안타깝게도 그 한반도 평화라든가 뭐 종전선언 이게 먹히지 않는 게 사실은 선거 시즌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심이 없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 그 트럼프 이슈가 돼버렸기 때문에 대북 협상이 안 듣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브래드 셔먼이란 분이 그 열심히 나서주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도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분이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단연간의 어떤 교류나 그런 후원을 통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제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의외로 사실은 그 미국 정치인들이나 시민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의원들도. 그러니까 전문가라든가 어떤 그런 로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정보를 주고 우리 관점으로 이걸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한 예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고록 같은 거를 인터뷰 같은 걸 보면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을 열심히 설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트럼프를 설득하면 북미 협상이 하노이에서도 잘 풀릴 거라고 예상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미국은 사실은 삼권 분립이 굉장히 강력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와 더불어 의회랑, 그 다음에 관료 시스템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책을 어떤 견제하고 제한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만, 행정부만 설득해서는 안 된다는 게 사실 하노이의 교훈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뭐 볼튼이라는 사람은 아예 국무부랑 거의 원수처럼 하면서 뭐 대화도 안 하고 소통도 안 됐었고 계속해서 그거를 이제 아베랑 얘기하면서 트럼프한테 계속해서 협상하지 마라. 북한이랑 합의하지 마라. 그런 로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국무부나 뭐 그런 관료들을 향한 접근, 그리고 의회를 향한 로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저변화되고 어떤 다각도로 돼야지 사실은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에이펙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그 로비가 성공하면 어떤 이슈 하나를 사실은 로비 그룹이 지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 될 정도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엄청난 후원금이나 표를 잃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프레셔에, 그런 거를 정치인들이 의식하도록 만들 정도로 사실은 조금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지금 9시 25분인데 한 10분 정도 연장하는 거 괜찮겠습니까? 예, 예, 괜찮습니다. 되게 중요한 주제니까 조금 더 해도 될 예, 것 예, 그러면은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남태현님의 질문이 채팅장에 떠올랐는데 이인혁 교수님께 묻습니다. 만약 미국이 북핵을 아니요. 인정하면 무슨 문제가 그 제 있습니까? 질문이 답변 아닌데요. 원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또 다른 거예요? 예, 직접 말씀해 주시죠, 교수님. 예,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럼. 예, 뭐, 제 질문 하나 하고 간단하게 제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코멘트리보다는 뭐 생각해 볼 만한 것을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요. 제 일단 질문은 이제 남한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쪽이 이번에 이기건 이 미중 갈등이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분들도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근데 사실 그럴수록 사실 동아시아 특히나 이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을 생각하지 않고서 한반도 평화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테고요. 근데 윤석열 지금 현 정부의 기조는 아시다시피 미국, 일본, 한국, 남한 이 3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었고요. 이 기조가 유지가 되면 남한이 큰 싸움에 휩싸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한국 정부의 숙제는 무엇일까? 그러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시간이 워낙에 없습니다만은 또 하나 간단히 제가 이거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말이 길어질 수가 있겠지만 제가 간단히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 보통의 분들은 많이 모르시겠지만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뭐 있어서 민족주의를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공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민족이라는 것이 이 근대 국가가 세워지면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게 막 뭐 정설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주장이 많고요. 왜냐면은 옛날에 뭐 조선시대라든지 고려시대에 우리가 같이 살았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민족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왕족이고 밑에 사람들은 뭐 노예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특히나 한국 사람들을 경우에는 오랫동안 그런 한반도에서 같이 뭐 몇천 년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한데 현실을 따져보면 사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산 것은 뭐 그렇게 말하기도 좀 어폐가 있지만 일본이 점령한 이후에 조선이 망한 이후에 공동의 적을 일본을 싸우면서 있었던 뭐랄까요 1910년부터 한 1945년 정도 한 35년 정도 되는 짧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남한과 북한은 같이 한민족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워낙에 그 아픈 아픈 그런 걸 통해서 그런 두 나라로 갈라졌고 북한은 북한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남한은 남한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 이렇게 불편하시겠지만 생각해 볼 것은 이게 사실은 한민족이라는 것도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공동의 적을 싸우고 올 때야 한민족인 것이지 이게 지금 35년 같이 살았다가 지금 70년을 갈라서고 서로 적대시하고 살고 있는데 그다음에 살고 있는 모든 생활 양식, 정치 양식, 경제 양식이 모두 적대적인 이 두 그룹이 과연 이것이 한민족인 것인가? 한민족이 아니게 된 것은 아닌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이 통일의 이 논의 자체가 얼마나 소멸적인 것인가? 그리고 오히려 그 통일을 얘기함으로 해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함으로 해서 오히려 적대감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 통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너무 허망된 것은 아닌가? 미국이나 캐나다가 한민족이어서 같이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민족이어도 예멘처럼 같이 통일을 했다가도 내전으로 나라가 결단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통일이 중요하다고 지금 모여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 통일이라는 것을 과연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도 좀 근본적인 주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뭐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을 평양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너무 허황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민족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동아시아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역할이 조그맣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이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헌법 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거 헌법에 위반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또 적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거를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남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 민족이라는 것도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근대화의 산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만든 역사 교육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슨 어떤 정답이 딱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오스트리아하고 독일은 원래는 한 민족이었거든요. 같은 게르만족이고 독일어를 쓰는 그렇지만 독일은 독일대로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대로 나름대로 각자 존중하면서 또 잘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떤 그 학교에서 배운 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거에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매몰돼 있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뭐 마치 통일은 무조건 선이고 지금 이대로 살면 무조건 악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는 건 저도 반대고요. 그래서 통일을 하되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또 통일을 억지로 이렇게 무조건 추진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같은 한민족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지금 70년 이상을 살았고 사고 방식, 언어도 사실 많이 다르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겨우 되긴 하지만 잘 못 알아들 때도 있어요, 사실은. 평양에서 왔다고 그러고 막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식의 그런 고정된 틀에 너무 매몰되지만, 그 다음에 앞으로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면은,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는 이런 어떤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역사를 보면 단일 민족이 아니거든요. 알갈족, 거란족, 뭐 중국, 뭐 일본 해가지고 사실은 피가 엄청 많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더 심화될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한민족을 과연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재정의를 해봐야 되고, 사실은 제가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스킵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그런 논의를 안 하면은 이게 상당히 혼란에 빠집니다, 사실은.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 하나의 경험이 있는데, CFR이라고 그 미국 외교협회라고 유명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 전문가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랑 예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신냉전을 아주 뭐, 가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한이 그동안 이제 그 탈냉전 이후에 나름대로의 그 국력도 증가하면서 자유 공간을 가지고 어떤 해징, 뭐 이런 다각화 외교를 했는데 더 이상 그런 공간이 없다 이제 한미일 동맹을 무조건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단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좀 아쉽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신냉전이란 개념에 대해서 좀 과장이 돼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태도가 사실은 아주 분명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때 중국이 사실은 조심스러운 중재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매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중국이 엄청 악마화를 당하고 물론 중국에 문제가 많죠.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한테 엄청 이제 무역 전쟁으로 때리면서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다가 러시아가 갑자기 악의 축 역할을 하니까 약간 숨을 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또 한 가지는 그 북중러가 이제 단결한다고 하는데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접근하고 있고 중국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과 북한의 갈등 조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유동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심지어는 지금 대만을 중국이 침공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뭐 미국 이제 군이나 CIA 쪽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경고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중국은 러시아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 시장에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그 러시아 수준으로 경제 제재를 당하면 중국은 경제가 완전히 내부에서 붕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걸까지 감수하면서 대만을 침공해서 얻을 것이 있는가? 사실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전에 북한을 통해서 남한을 침공하기 때문에 뭐 우리는 그걸 대비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북한을 공격해야 돼. 이런 사실은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전쟁이란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은 외교라는 게 아직 그렇게 결정적으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 또 한 가지는 이제 북한이 핵을 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비해야 된다. 사실은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높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뉴클리어 디터런스라는 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공멸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호 확증 파괴거든요. 북한이 어떤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을 향해서 핵을 쓴다는 거는 뭐냐면 국가의 멸망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게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했는데 북한이 멸망을 각오하고 그걸 쓴다는 거는 제가 볼 땐 가능성이 높지는 않거든요. 또 한 가지 그런 것들을 사실은 언급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는 그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고 사실은 많은 국가들이 지금 외교 다각화를 하고 있어요.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브라질, 인도, 사우디 같은 중견 국가들이 외교 다변화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사실은 그 신랑전이 오면 가장 그런 그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남한이라는 나라가 신랑전을 가정을 하고 한쪽에 올인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정책인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피해를 우리가 먼저 제일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1992년부터 31년 동안 한국이 중국에서 흑자를 봤습니다. 근데 2023년에 3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갔어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국익이 뭔가를 사실은 명확하게 좀 냉정하게 보고 사실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외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념적인 외교를 하고 있고 사실은 굉장히 그 그러니까 자기 충족적인 예언을 따라가고 있고 사실은 그 갈등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사실은 미국이 그쪽으로 끌어가려고 해도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사고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미국이 얘기하기도 전에 먼저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민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사실은 조금 감성적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선언에서 하신 말씀을 저는 인상적으로 기억을 해요. 우리는 5천 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다. 어쩌면 사실은 통일이라는 문제는 우리의 이념이나 정치 체제까지도 넘어서는 저는 문제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이나 후손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우리가 시대의 과제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통일부터 얘기하면 지금은 갈등이 오기 때문에 평화를 우선시하면서 평화를 먼저 복원하고 교류 협력을 보고 그다음에 궁극적인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하나로 마치려고 합니다. 전희경님, 그
질문 하나 골라서 한번 네. 질문해 주세요. 마지막 질문 하나. 이구님이 주셨어요. 현재 국제정세로는 그 어떤 후보도 한반도와 북한에 대한 정책을 상수로 놓고 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얼마 전 중국이 ICBM 실험 발사를 했고, 미국도 이번 방위비에도 핵탄두를 장착한 ICBM으로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북핵 자체가 한반도 전쟁 억제력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만약 그 기여도가 크다면 이를 레버리지로 중국, 러시아와의 동맹 강화로 나름 동북아의 신냉전의 균형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예, 아까 이 교수님이 이미 잠깐 언급하셨는데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입장차가 큽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중국하고 러시아는 가까워지기 힘든 나라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은 중국은 러시아가 극동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걸 엄청 싫어하고요. 그다음에 또 러시아는 중국이 센트럴 아시아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걸 상당히 싫어하고요. 그래서 1950년대 말에 이미 서로 마오이즘하고 레니니즘하고 다른 노선을 따르면서 상당히 서로 스플릿이 됐고요. 그다음에 1969년에는 또 보더 컨플릭트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사이가 안 좋다가 또 문화적으로도 많이 다르고요. 문화적으로도 중국하고 러시아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패권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제 다급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호 이익이 맞물려서 서로 친해진 것 뿐이지 사실은 자세히 뜯어보면은 상당히 많이 서로 경계하는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이 교수님이 했던 것처럼 미국과의 경제 교류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중국 경제가 많이 안 좋은데 만약에 미국하고 지금 디커플링으로 가버리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중국 지도자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러시아하고는 좀 입장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신냉전의 분위기로 가는 건 맞지만 중국하고 러시아가 완전히 얼라이언스로 만약에 뭐 전쟁이 나가지고 만약에 타이완이나 사우스 차이나스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그렇게 뭐 어떻게 되면 모를까 그러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두 국가 간에 상당히 겉으로는 친한 것 같지만 그 내부적으로 상당히 그런 어떤 서스피션, 컴피티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북한이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면서 중국은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지금 북한과 중국 관계도 옛날 같지가 않고 상당히 많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복잡한 관계에 있는데 신냉전의 기류로 가는 건 맞지만 완전히 지금 신냉전을 완전히 간 건 아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왜 중국이 타이완을 노릴 수밖에 없냐면 일단 사우스 차이나 씨를 컨트롤하고 싶은데 그 타이완이 중국과 사우스 차이나 씨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타이완을 컨트롤하게 되면 사우스 차이나 씨를 더 쉽게 컨트롤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마이크로칩스. 그 미국이 기술 지금 엑스포트 컨트롤을 해서 어드밴스드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이퀴먼트를 아예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지금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마이크로칩스가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 만들잖아요. 앞으로 이제 뭐 AI, 로봇, 뭐 5G 커뮤니케이션, 뭐 하이스피드 컴퓨팅 이런 모든 하이 테크놀로지는 어드밴스 마이크로칩스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근데 지금 엑스포트 컨트롤을 계속 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도 타이완에 있는 TSMC를 만약에 컨트롤하게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큐리티 경제 측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타이완을 기회만 생기면 아큐파이 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시진핑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중국하고 재통일을 하게 되면 아마 시진핑의 가장 큰 정치적인 업적이 되겠죠. 그 시진핑이 그 정치적 야망이 상당히 큰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쉽게 결정은 하진 않겠지만 상당히 타이완을 컨트롤하고 싶은 그런 강력한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거기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북한의 핵무기는 사실 양날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생존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장을 제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조차도 이제 북한이 핵을 가진 이상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디터런스라는 건 양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이라크 전쟁으로 쳐들어갔는데 WMD 때문에 이제 쳐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현실주의자들은 뭐라고 분석을 하냐면 핵무기 때문에 쳐들어간 게 아니라 핵무기가 없어서 쳐들어갈 수 있었다. 만약에 이라크가 핵무기가 진짜 있었으면 미국도 쳐들어가기가 어려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은 생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스스로 상당한 그 자위를 해낸 거죠. 그 생존 보장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반대편은 핵무기 때문에 미국과 관계 개선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혁 개방의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막는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북한에서 의료 활동을 하는 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 당시 그 싱가포르 회담을 하다가 트럼프가 갑자기 취소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북한 인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도대체 왜 안 하는 거냐. 뭐 공항에서부터 사람들이 다 물어봤다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북한 인민들도 사실은 생존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쟁은 막아야 되니까. 근데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삶의 질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리더로서는 사실은 인민을 어쨌든 간에 그 만족을 시켜야 되고 그래야 정당성이 있는데 그 핵무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한류라든가 최근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도 이제 정보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기차를 66시간을 타고 와가지고 협상을 했다라는 거는 한번 이런 거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가능성을 갖고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왔던 거죠. 사실은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근데 그 기회를 활용을 못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핵무기도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이거는 좀 레디칼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 국제관계에서 구성주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관념,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핵무기가 있어도 사실은 핵무기를 쓸 이유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면 핵무기의 존재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엄청난 핵무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남한이 위협을 느낍니까? 전혀 느끼지 않죠. 동맹국이니까. 반대로 북한이 핵 개발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북한과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비핵화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관계 개선이 어느 정도 되면 돼서 어떤 위협 인식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게 선순환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단계적으로 저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그 CBID가 아닌 단계적이고 상호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서로의 위협을 줄여가고 그다음에 핵을 비핵화 과정을 로드맵을 만들어서 사실은 점점 진행을 해가면 사실은 이거는 진짜 거의 예술적인 외교의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 되고 근데 사실은 북한도 미국과 사실 애증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증오하지만 사실 미국과 풀어보고자 하는 열망이 북한한테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원하면 북핵 문제를 풀어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중국과도 관계를 개선했고, 심지어 마오쩌둥 때, 그리고 베트남과도 전쟁을 한 나라랑도 관계를 개선했거든요. 저는 이 가능성을 쉽게 포기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뭐냐면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대화조차도 하지 않고 그게 끝났다라고 하고 다른 길을 선택을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핵무장 얘기를 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방법이 없어져요. 그리고 한반도는 사실은 영구 분단 쪽으로 가게 되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 딱 한 가지만 해도 되나요? 마지막으로? 네, 하십시오. 네, 왜 그래?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 같아가지고 일단은 그 근대 정치사를 봐도 사실은 3대 세습까지는 있었지만 사실은 4대 세습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북한이라고 해도 옛날에는 또 이렇게 정보를 통제가 가능했고 그렇지만은 지금은 점점 그것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체제가 저는 갑작스럽게 물론 김정은 체제 다음에 또 다른 체제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김정은 체제가 계속 4대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심 위반이 이미 북한 내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뭐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총살하면 총살 당하겠다 심지어 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4대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또 얼마든지 갑작스럽게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김정은이가 고도 비만에다가 지금 당뇨병도 있고요. 여러 가지 건강 이상설이 계속 뜨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 길어야 20년 그 이상 버티기는 이 신체적인 그런 건강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한 20분 초과했는데, 우리 두 강사님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 인증샷을 한번 찍겠습니다. 그래서, 전희경이 어떻게, 네, 찍죠? 비디오 찍겠습니다. 예, 비디오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켜주셔도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하고, 오늘 한 44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제가 아는 분 한 3명이 참석했고, 또 하여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열렬히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두 분 강사님부터 박수 한번 보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